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집값이 비싸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2년, 3년 뒤에 어떻게 될까? 등골이 서늘하죠. 왜? 지금 집사면 바보가 되거든. 주도 지역, 주도 종목 이런 게 확산되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 왜 굳이 지금?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수입니다. 자, 오늘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요. 현재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고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요즘 좀 근황은 좀 어떠세요? 네, 뭐 회사 괜히 창업해가지고 고생하고 있죠. 네. 자, 뭐 최근 1015 대책이 나오면서 뭐 15억 이상의 거래보다는 뭐 9억대에서 15억대 거래에 신고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뭐 이제는 뭐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맞는데 이제 음. 큰일이 나는 거죠. 어, 아주 이 업계에서 저보다 경력이 높으시면서 현역으로 계신 분이 이제 몇 분 없잖아요. 제가 이제 33년 차인데, 대략 이제 그 형님들하고 가끔 이제 요새는 술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형님이 생각하는 버블의 가장 중요한 신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홍 박사는 어떻게 생각해?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 그러니까, 야, 간다. 뭐, 여기 비관적이라고? 너 나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저희들끼리는 이제 이걸, 딜링룸에서 매년 환율 전망 폴을 해요. 폴을 하는데 100%가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 환율 전망은 반대로 간다. 아주 유명한 징크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느꼈거든요. 와, 이렇게 정확한 지표는 처음 봤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나올 때 되게 위험하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하나 옆에 듣고 계시던 노장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홍 박사 말도 맞는데 난 하나 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주도주 말고 주변주까지 확산될 때가 끝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렇다. 그래서 2022년 말에 바닥 찍고 3, 4, 5 작년 말까지 해서 무려 만 3년 오르고 이제 만 4년 차에 접어드는 이 환경 속에서 결국 이제 주도하던 아파트 단지들, 주도하던 주택 유형들은 이제 안타깝지만 좀 많이 비싼 영역으로 가버린 거고 거기에 이제 키를 맞추겠다. 라면서 이제 뛰어드는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에너지의 분산 또는 주도주의 약화 등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안 왔으면 하는 그날이 왔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딱 들어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진단 자체가 뭐 현재는 지금 약간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 부동산은 사이클이 좀 기니까 네. 이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정책 금리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KB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의 상승률입니다. 저는 KB 지표를 좋아하고요. 우선 KB 부동산에 나오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의 흐름과 우리나라 정책 금리 변화를 딱 살펴보시면 금리 인하되고 난 다음에 딱 1년 뒤에 집값이 오르고요. 금리 인상되고 딱 1년 뒤에 집값이 빠지더라. 왜 그러냐? 뭐 일단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고 또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 금리 인하는 끝난 거 아닌가? 인하가 끝나면 이제 한 1년 정도 뒤에 인상이 뒤따르겠죠. 그러면 이제 인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한 1년 정도를 시차를 두고서 서서히 시장이 저물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은 딱 그 시점에서 놓고 보면 한국은행 마음이지만 금리 인상이 만에 하나 오래 있다면 올해 연말이나 하반기 정도에 빨리 단행되는 경향이 있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올해는 동결이고 내년에 인상한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남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주도 지역, 주도 종목 이런 게 확산되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 왜 굳이 지금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뭐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금리 팩터에서 기준금리가 이제는 동결해서 인상 쪽으로 예, 간다. 더 요새- 인하는 없다. 이렇게 보시죠. 요새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예. 가장 큰 금리 인하 효과가 뭘까? 이렇게 물으면 그게 바로 기회비용을 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금금리가 얼마 전에 5%였죠. 그죠? 특판 예금금리까지 하면 더 됐을 거야. 그죠?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특판 예금금리 계좌에서 5%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만약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은행 예금을 넣으면 1년에 1억이죠.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건 월 850만 원의 기회비용을 치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 300만 원짜리 월세를 살며 5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내가 수취를 한다라면 충분히 나는 내 재산은 이자 덕분에 계속 불어날 여지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하락 리스크들에 대해서 나는 해지도 되고 최고의 포지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집값이 비싸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가 2.5밖에 안 돼요. 20억 너 뭐야? 야, 금리 얼마냐? 5천만 원. 에이, 뭐 좀 집값 조금만 오르면 1억씩 오르는데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정책 금리만큼 중요한 변수는 없고 정책 금리의 인하가 끝난 것은 일단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나올 호재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좀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최근 국토부 장관이 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한번 내놓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공급 확대 메시지가 시장에 나오면 시장의 심리나 시장의 반응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세요? 비웃음. 비웃음? 네. 저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잘 모른다. 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오구라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철학의 나라다. 결론을 정하고 자꾸 정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섹터, 일부 산업만 잘 나가기 때문에 서울 집값만 오르는 거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위주의 SK가 빠졌네. SK 하이닉스. 네. 네, 지금은 SK죠. 그러니까 청주 살던 친구가 여기 내가 신영 아파트 좋은데, 그러니까 리딩 단지가 신영입니다. 지혜. 네, 우리 바로 딱 나오죠. 그 단지 앞에 고압송전로가 지나가도 거기 지역 주민들은 시위를 안 합니다. 왜? 그게 자기들 집값을 올려주니까. 아니,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타고 오는 고압송전로가 없이는 자기는 이 도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시위하지 않죠. 근데 이제 신도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끝없이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죠. 왜냐면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집값이 좀 안 오르는 것 같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번에 보너스 평균 1억 3천을 줬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래 소득 전망을 생각해 보니까 나 좀 더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쭉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길을 보면서 분당을 갈까? 판교를 갈까? 아니야. 차라리 반포를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금리도 되게 낮은 데다가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역사상 최대 수출에 역사상 최대 기업 이익이 나오는 중인데 매수는 지옥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극히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또는 미리 그런 주식들을 따라잡았던 부유층들은 이게 너무 구매력이 높아서 PIR이 10배 밑으로 내려간 거죠. 서울이나 판교나 동탄 지역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경부 라인에 있는 집들을 살 때 있어서 대리님이나 부장님들이 노리는 그 가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략 그분들이 보기에는 PIR, 자기의 기대 소득 대비, 왜냐하면 매년 20%씩 연봉이 오른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렇게 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이 뭐예요? 그런 지역의 개발을 적극 억제하고 있죠. 얼마 전 그 종묘 앞에 재건축 논란 기억나세요? 세운사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자는 건가? 라는 신호를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밀도 개발 안 돼. 라는 신호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없다. 저는 그 논란이 세계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애국심의 발로, 또는 문화재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고, 그분들의 열정은 저 역사과 출신입니다. 존중합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게다가 강남을 견제하려면 지금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강남 3구니까 교산 신도시 공공분양이 나와야 돼요. 자, 올해 몇 호죠? 교산 신도시요? 예. 만호가 넘나요? 아니요, 0입니다. 0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송전로 문제가 있어요. 거기 고압 송전로 문제 때문에 몇 년간 소송이 있었던 곳이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송전로에 관련된 소송은 이미 이제 끝났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AI 단지를 만든다라는 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야, 내가 1년 안에 집을 공급해 주진 못해. 그러나 지금 집 사면 당신 후회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 이걸 딱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집 사면 후회할 수 있어를 만들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또 뭐가 있나요? 뭐 네, 제가 2개가 있어요. 네. 네, 이걸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되겠건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 다세대 빌라의 주차 대수, 주차 구역 규제를 풀면 됩니다. 아마 1년에 동네에 100채씩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용적률 규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업 어느 정도만 하면 용적률 지금 이번에 음마 아파트처럼 350%, 330% 오케이 다 풀어. 이러면 금방 집값은 잡혀요. 왜? 지금 집 사면 바보가 되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2년 내 집을 샀다 팔면요 세금 폭탄을 맞아요. 사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내 아파트 옆에 주변에 있었던 다가구 다주택 단지에 수백 개의 신축 빌라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 넘어봤더니 재개발, 재건축 죽어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전부 갑자기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또는 조합 설립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파트에서 딱 밑에가 내려다 보입니다. 저거 뒤에 2년, 3년 뒤에 어떻게 될까? 등골이 서늘하죠. 못 삽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정책을 썼던 시기가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아니요. 언제죠? 역사상 경제정책 면에서는 깔 게 없다. 노태우 정부. 1988년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신도시 건설한 것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용적률이 400%까지 갔습니다. 그럼 모든 게 해결되죠. 대신에 이제 난개발 문제, 더 나가서 디자인 서울, 또는 빌라촌 골목길의 주차난, 이런 것들을 대가로 쓰게 되지만 집값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단호한 태도가 나온다면 시장이 비웃지 않죠. 그러나 못할 것이다 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허허허 하지 않을까. 더 큰 문제는 뭐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 전세 불안이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봄 이사철도 이제 다가올 텐데 올해부터의 어떤 전세 시장 불안, 월세 시장의 불안, 이건 좀 어떻게 좀 지나가? 더 심화된다. 더 심화된다. 내년쯤 금리 인상이 단행돼서 시장이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외워두세요. 탄력이 둔화되거나 운이 없으면 빠진다. 근데 운은 일단 지금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빠진다 정도는 안 보는데 왜 이제 운이 와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역대 정부가 펼친 경제 정책이 5년 뒤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부동산은.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허가가 딱 나고 땅을 고르고 땅 다 파고 입주까지, 분양부터 입주까지가 2, 3년이라고 보면 돼요. 요새는 조금 더 길어지지만 아무튼 그 정도인데 문제는 2022, 23, 24, 25, 4년 연속 우리나라 주택 착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면 3년 전 착공이 지금 입주인데 입주 물량이 계속 주는 거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계속 줄면 어떻게 돼요? 신축 입주장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축 입주장이 없으면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임대차법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규제 강화에 대한 그런 법안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갑이 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지금 점점 이제 반전세가 일반화되는, 그러다 이제 전세가 점점, 그러니까 100% 퓨어한 전세 가격은 얼마나 오를지 상상도 어려운 정도로 오르게 되는, 그러면서 갭이 축소되죠.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갭을 끼고 살 수는 없으니까 또 이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까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대략 이게 월세나 전세 쪽 시장이라는 게 제도 변화도 있고 주택 입주 물량의 감소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주택 가격보다 저는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쪽입니다. 자, 뭐 앞으로 좀 더 뭐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빡빡한 서민의 삶이 좀 예상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 관련해 가지고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를 풀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6월부터는 다주택자 중과가 시작이 될 거고, 또 세금 관련해서는 마지막 보루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세금 문제는 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이제 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저희들의 이걸 차중 손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경제 전체의 비용을 엄청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즉 이걸 편하게 이야기하면 거래가 준다. 그래서 거래가 주니까 경기가 더 나빠진다. 내수 경기의 지옥 상태는 계속 강화된다. 라는 걸 각오하고 이걸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뭐 토지거래 허가 또 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니까.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졌던 건 다주택자들 때문에 거래가 그래도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자기가 살면서 자기 집이 있던 집 팔고 새로운 집을 들어가야 돼. 이게 주택거래 허가 제도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거래 허가 제도에서 새로운 집이 나오려면 기존에 살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든가,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맨 여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놓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물량이 엄청 줄죠. 그리고 희소성, 그러니까 가격의 발견 기능이 엄청 약해지고, 그러니까 몇천 세대짜리에 매물 10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 하나로 갑자기 실거래가가 몇십 프로가 튈 수도 있는, 요즘 좀 그런 거래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거래가 준다는 거는 경기 전반에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 이사업체 하시는 분, 가구업체 하시는 분, 가전업체 하시는 분들 등등. 야, 정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요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국내 어떤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나쁘진 않죠.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미국이 성장률이 엄청 잘 나오고, 특히 지난해 3분기 4% 넘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인하한다. 네. 일단 미친 거다. 네. 위협을 당했거나, 이제 위협을 당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 그 5월까지 4달도 못 참아가지고 형사고발했잖아요. 자,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 봤지? 너 고생해. 내 말 안 들으면. 그리고 찜찜하면 빨리 연준 인사 그만둬. 내가 지명할 거야.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미국 정책금리 2.25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내려가나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5%포인트. 참고로 이 전망을 누가 하냐? 스티브 바이런 연준 이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 3순위 정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어요. 그 뭔가 매너 있던 세상 있잖아요. 매너 makes man 하던 킹스맨의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왔는데 가격의 변동이 당연히 격렬해지죠. 그리고 환율의 변동, 금리의 변동도 굉장히 격렬해진다. 이걸 좀 인정하셔야 된다. 저렇게 경기가 좋은데도 금리를 인하한다. 미국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무릅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세계 환경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올해 연말 뭐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와 일본의 금리, 채권 시장 한번 뭐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동결로 동결로 계속 갈 것 같다. 올해 인상은 안 할 거라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 그래서 2.5. 미국이 2.25. 그리고 일본이 1.5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1.5 정도. 네. 그래도 뭐 금리가 각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수렴하는 게 좀 좋지 않나요? 높은 쪽에 수렴해야 좋은데 낮은 쪽에 수렴하니까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올해 그 주식 시장은 좀 좋을 것 같다. 해외 주식 시장. 적어도 미국 장은 좋아 보인다. 거기 스페이스X가 상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스페이스X의 그 예상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뭐 100, 뭐 이렇게 되나요? 1조 달러로 상장한다고 생각될 때 500배. 500배요? 참고로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배. 200배요?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게 가능한가? 금리 인하. 유동성 폭증. 네. 저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업의 공모회에는 스페이스X가 안 되면 엔트로픽 공모라도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엔트로픽은 이번에
장외 시장에서 자금 조달 3천억 달러. 아, 크로즈죠. 여기는 네. 아예 네. 그 수익도 못 나는데 3천억 달러. 이런 뭐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AI. 지금 이건 뭐 거품이 아닐 수 아니 있나요? 거품이죠. 거품인가요? 아니 말이 돼요 이게? 아니 그 회사 중에 몇 개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 이름이 xAI입니다. 자, 이번에 200억 달러 정도 차입을 하는데 금리 얼마 주고 차입한지 아세요? 얼마죠? 10.5%. 10.5%요? 엄청 고금리군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봐서 이 정도 높은 금리로 채권 발행해서 흑자를 낸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왜 하냐? 쟤보다 제가 오래 버티면 돼요. 그러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통신사에게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요금제를 매월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졌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 애플이 시장을 독점하고 전체 시장의 수익을 90%를 독점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AI 세상에 저는 없으면 못 살거든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독점이 압도적인 독점적인 어떤 애가 나와서 계속 싸게 공급해 주다가 갑자기 고객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쓰셨는데 이제 안 돼요. 그러면 나 그래. 그러면 안 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날에 이익이 나겠죠. 근데 그게 1, 2년 안에는 5년 안에도 그러면 일단 미래는 모르지만 당장은 버블이라고 봐야죠. 이건 이제 폰지 금융이라고 하죠. 이익이 안 날 거란 걸 알면서도 남을 먼저 죽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그리고 또 이익이 안 날 걸 알면서도 남이 또 돈을 빌려줘요. 왜? 이 회사가 IPO에서 새 돈을 끌고 올 거라고 믿고. 이런 고리에 뭔가 한번 충격이 온다. 붕괴되겠죠. 자, 그럼 한번 또 환율 얘기 조금만 더 드려볼까요? 뭐 최근에 IMF가 뭐 한국이 환율 변동할 때 달러 자산이 외환 시장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 이 말을 좀 풀어보면 환율 변동에 우리가 뭐 달러 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경고로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역대 정부의 과오죠. 스노우볼하고 키코 사태가 난 다음에 외환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전체 거래 규모 자체를 엄청나게 쭈그려 놔가지고 중개무역을 하는 홍콩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보면 세계에서 수출 5강대국이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외환 거래가 있는데 외환시장은 규제 덮밥이 삼중덮밥 정도 돼가지고 전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전체 대외 그 외화 자산이 금융 자산이 2.5조 달러 정도 되는데 하루에 뭐 100억 불, 200억 불씩 외환시장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 충격을 받아낼 여력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없죠. 개선시키겠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겠다고 역대 정부가 모두 선언했지만 지금은 워치리스트에서도 탈락돼 있거든요. 그 워치리스트에서도 탈락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고 평가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거에 다 바꾼다. 화이팅. 그럼 홍 박사님 생각엔 그러면 이런 규제 완화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나라만의 특성으로 안정을 위해서 유지하는 게 나아요? 완화 쪽을 보지만 규제로 갈 거라고 본다. 완화를 해야 되지만 이대로 규제를 갈 것 같다. 규제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급박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경제 체력, 금융시장의 체력, 안정성들, 내구성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당탕 하지만 버텨내는 그런 내구성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에 가서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근육을 찢어서 다시 봉합되고 새로운 근육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근육이 강화되잖아요. 자, 좀 자유방임해서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혼내주고 그 다음 제도를 좀 수선한다 하는 방향이 있고, 다른 한쪽 방향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도 겪었고 레고랜드도 겪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모든 걸 다 막겠어. 그 양대 노선이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끝에 양대 노선의 끝에는 대만이 있고 저쪽 노선의 왼쪽 끝에는 미국이 있죠.
어느 쪽으로 가냐? 우리는 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보면 뭐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이제 해외 레버리지 ETF에 몰리면서 환율이 올라간 거다 이런 주장도 좀 있더라고요. 뭐 진짜 이런 흐름이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맞는 아유, 건가요? 맞죠? 다만 이제 그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더 해요. 네. 그죠. 예, 일본이 그 니사 계좌라고요. 신 ISA 계좌. 우리나라가 이제 2천만 원까지 ISA 계좌, 그 자산관리 종합 계좌 2천만 원 넣을 수 있는데 거기는 600만 엔인가? 이것도 우리는 5년 뒤에 만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 만기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몰린 돈이 얼마냐면 60조 엔 정도 몰렸대요. 그러면 우리 돈 600조. 자, 그럼 그 600조 몰린 ISA 계좌에서 제일 인기 좋은 상품이 뭘까? 올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물어봤더니 올 컨트리 MSCI 올 컨트리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전 세계 주식시장,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한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70%가 그 70%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세계 시가 총액의 70%가 거의 미국인데 미국 올인 펀드예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당했잖아요. 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주주에게 돌려준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거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부 자금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우리 이제 내부 자본, 내부 유보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되면 우리가 기업들이 드디어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데 따르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내부 자본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라고 우리가 한때 믿은 적이 있었죠. 그랬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배당의 나라, 그리고 세계 최저 배당 성향의 나라. 그러니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기업이 잘 되는 거랑 내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자, 여러분. 내가 이제 경영자고 저 CEO잖아요. 제가 상장을 하게 되는 날이 어느 날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상장한 날이 딱 됐는데 막 주주가 와서 뭐라 그래요, 저한테. 왜 뭐 경영을 그따구로 하냐? 예. 딴짓 하겠죠, 제가. 왜? 이 양반은 3일짜리 주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좋은 기회가 개인 투자자들이 한 500만 명 이상이 주식시장에 몰려들었던 시기가 2000년, 2001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거의 2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절반 정도 가까이가 2000년, 2001년에 몰렸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IPO 뭐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삼형제 뭐 등등등 수많은 IPO를 다 받아주면서 따상따상하고 막 들어갔는데 그 뒤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3년의 불황이었죠. 22, 23, 24. 작년에 불황되기 전에 외국인이 와서 미친 것처럼 사줄 때 개인이 다 파는 거 보셨죠? 난 안 믿어. 그리고 이 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벌 때 팔아야 돼. 그리고 팔고 난 다음 갈 곳은 미국이야.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우리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주들에 대해서 배신 때리지 않는 미국으로 가는 게 맞아. 일본도 30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면 바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니사 계좌를 만들어서 올컨을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불과 3년, 2년 전에 들어왔다가 손실을 봤어요. 자, 그리고 올해 5천 됐어요. 들어와! 그러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역사들이 결국에는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한 ETF로 자금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또 되는군요. 그런 것도 있겠고, 이제 AI 혁명이 2022년 11월 새로운 세상이 왔잖아요. 챗 GPT 3.0, 3.5 나온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 AI의 최첨단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버린 AI 한다고 정부가 노력하지만 지금 해서 이 격차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품을 팔면 돼. 이렇게 위안을 받을 뿐이지 이 AI 혁명에서 일단 우리는 소외되고 도태된 건 사실이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음에 누가 애플이 될지 다음에 인공지능 세계의 애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야지 그걸. 투자라는 게 그걸 안 산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느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자, 박사님, 이제 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3부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결국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뭘 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코스피 5천, 뭐 해외 주식시장은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미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 진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한국은 비중 축소. 정말요? 예, 일단 그리고 5천선까지 올랐으니까 미국은 이제 비중 확대. 비중 확대. 작년 이맘때 제가 한국을 비중 확대했기 때문에 네네. 예, 많이 벌었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번 게 아니고 저희 회사가 벌었죠. 저희는 이제 자문하는 자산 배분하는 회사 입장에서 계속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언더웨이. 예를 들어서 목표 주식 비중이 15%라면 그보다 낮은 레벨에서도 적극적인 사자로 가지 않다가 작년에는 이제 계속 샀거든요. 왜냐하면 매력 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0.8배. 그래서 PBR이 그 0.8배라는 것은 청산가치 대비 20% 디스카운트 된 시장이었어요. 참고로 지금은 1.6배입니다. 많이 올랐군요. 예. 그 2배가 갔으니까. 그래서 0.8배입니다. 그래서 0.8배 밸류에이션보다 더 주가가 쌌던 때가 역사상 3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봤더니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2년 레고랜드. 이게 3번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쌌던 3번이더라고요. 그 정도 레벨까지 내려간 거죠. 그게 대통령 그 계엄, 뭐 또 나가서 정치적 불확실성 등등이었죠. 그럴 때는 사야죠. 그래서 공포에 사야 돼요. 반대로 지금 열광하잖아요. 더 갈 것 같아요. 6천도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지금 비중 확대를 할 필요가 있나? 이 시장은. 반대로 작년에 17%밖에 안 오른 미국장은 금리를 또 인하해 준다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가 끝났는데 거기는 미국 금리를 인하하지. 더군다나 이런 대규모 IPO가 들어오기 전에 계좌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엔트로픽을 사든 오픈 AI를 사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든 스페이스 X를 사든 아무튼 이걸 살려면 미국 계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IPO 펀드라도 들어가야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담을 거라고 예상되는 우리 아크, K 같은 데를 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은 한 15% 정도로 15%. 그러니까 엄청 지금 오버웨이트 돼 있거든요. 조금씩 하고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시장에 대해서는 35% 정도로 35%. 이제 더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내 해외 주식 비중 50%라고 50% 한다면 정도? 네. 나머지 50%는 채권인가요? 예, 채권하고 금이죠. 금. 금을 좀 금.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잖아요. 근데 그게 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1971년에 닉슨의 그 쇼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 1온스는 무조건 달러 35달러로 교환해주고 달러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교환해준다. 이 근본이제죠. 이 근본이제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금값이 얼마까지 아세요? 35달러였잖아요, 아까. 네네. 예, 1000달러까지 갔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올랐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군요. 그래서 so what? 지금 왜 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 것 같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미국 국채 사고 싶은데 왜냐하면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가 넘어요. 야, 30년 동안 달러 이자 5%가 나와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예금금리 2.5니까 이거 금리 2배를 주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30년짜리 그것도 장기채가 있는데 그거 왜 안 사고 금리가 그렇게 높아요? 하면서 그러는 거죠. 트럼프에 이어 또 똑같은 애들이 계속 루비오, 벤스 뭐 이런 애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바나나 공화국이 되는 건데 경제학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음 선거만 보면서 돈을 막 뿌리는 빵과 서커스가 되는 로마 제국 말기 같은 짓을 할 텐데 재정 이런 거 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세상으로 가면 30년 뒤에 이 나라가 우리한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거라고 정말 당신 생각해? 라고 묻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저는 채권 사고 싶은데 채권에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금이라도 사자. 전 달러가 저렇게 알아서 망하는데 또 더군다나 과거의 기술주 2005년부터 시작해서 만 20년입니다. 만 20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가 4번 베어마켓 갔거든요.
베어마켓이 뭐냐면 직전 고점 대비 25% 하락.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버리지 투자자들 다 청산되는 정도의 주가 조정이라는 걸 뜻하죠. 에이, 3배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은 다 청산되는 레벨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 최소 25% 빠지고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청산이 이루어진 그런 시장이고, 그런 청산이 벌어지고 난 다음은 굉장히 큰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벌써 4번 있었는데 그 4번 때 그런 대폭락이 발생할 때 금을 딱 사면 그 폭락을 다 만회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바나나 공화국 만들고 있지. 거기다가 기술주도 좀 무섭지. 언제까지 가는 거야 이게? 지금 2022년 챗GPT부터 지금 쉬지도 않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역사상 PER이 제일 높다는데 여기서 사도 돼? 근데 안 살려니 무섭잖아요. 아니 지금 오픈 AI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스페이스X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너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20%는 사야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30% 남는 걸 원화 현금이랑 미국 채권 좀 사면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니까 투자 5분법이죠.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15%, 해외 35%, 주식 그래서 50%에 금 20%에 채권 한 30% 정도. 예, 금, 채권에서 이제 현금과, 국내는 원화 원화.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아,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RP나 CD 같은데 투자를 해도 되니까요. 오히려 이제 유동성을 갖고 있다가 유동성 형태로 좀 시장에 또 급한 변동성이 나올 때 네. 매수할 수 이렇게 매수할 있게. 수 있게끔. 그 작년 이맘때 한국 주식을 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한국 그 보유 여유 현금으로 사는 거지. 아, 네. 그러면 이런 비중이 우리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투자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충분히 이게 되게 쉽잖아요. 투자 5분법. 자산을 5개로 나눠요. 아까 했던 건 좀 정교한 방법이고요. 5분의 1씩 사는 거예요. 5분의 1씩?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채권, 금. 왜 이러면 주식 비중 40%.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주식 비중 50% 정도는 30, 40대들. 좀 투자의 경험도 쌓이면서 그러나 한번 크게 다쳤을 때의 고통도 맛본 분들. 그래서 주식을 한 절반 정도 하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20대 뭐 이런 분들은 주식 비중 70% 하는 성장형을 추천하고. 아, 그렇군요. 그 나이대에 비해서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그것도 가질 있고 건지. 이제 리스크 애퍼타이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위험에 대한 사람의 어떤 민감도가 적립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나 매월 100만 원씩 넣을게요. 이런 분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조정이 나오면 더 좋지. 물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나 내가 돈을 인출해야 돼 하시는 분한테 공격형을 추천할 수는 없죠. 안정적인 데서 그냥 이자 플러스 알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자금의 흐름을 묻고 두 번째 투자의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야죠. 근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산 5분법이 굉장히 간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그 50대한테 잘 맞습니다. 40, 50대한테 되게 잘 맞죠. 심플하게. 네, 심플하기도 한데다가 대략 해보면 지난 26년 동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가 한국 경제 구조가 좀 달라졌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막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전과 이후는 좀 다른 나라잖아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는 다른 나라라고 보면 2000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보통 데이터를 살펴보면 만 26년이 지났잖아요. 그 26년 동안 이 투자 5분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본 해가 4년밖에 없어요. 그 승률 80% 정도. 히트 레이쇼. 그러면 참고로 한국 주식 사서 수익 낼 확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 뭔 소리를. 20%? 종합주가지수가 5천인데 히트 레이쇼가 66%입니다. 66%? 아니, 56%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손실 볼 확률이 44% 정도 된다는 거죠. 참고로 미국 주식을 사서 내가 손실을 볼 확률은 얼마일까? 이익을 보는 확률은 얼마일까? 75% 정도. 75%. 상대가 안 돼요. 왜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손실률이 큰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자사주를 사주기는커녕 자사주를 매각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배당을 인상해 주긴커녕 배당 삭감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어떤 회복 탄력성이 좀 부족한 거죠. 한국 주가 지수 그리고 자체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안정성도 없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산 5분법에는 일단 부동산은 없어요. 그것까지 하면 이제 이걸 탈무드 투자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걸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국내에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방법이 만만찮아요. 리츠 외에는 좀 근데 없죠? 이제 그 리츠가 대부분이 사업용 리츠예요.
그러니까 주거용 리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값이랑 연동되는 걸 사고 싶은데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엣지를 좀 걸고 싶잖아요. 내가 이걸 들고 있어 요 리츠를 들고 있으면 소액으로도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을 비슷하게 따라가 준다라고 생각되면 급하게 서울집을 안 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리츠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리츠는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 재벌 집단들의 폐기장처럼 되고 있어요. 잘 안 좋은 자산, 부동산들을 유동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런 리츠도 있습니다만 상당수 리츠가 좀 그런 패턴을 보이고 그 대부분 리츠가 또 사무용 건물, 수처리 시설 이런 데 투자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좀 말고 딴 거 좀 원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탈무드 전략이 이제 투자 3분법인데요.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채권, 3분의 1은 미국의 리츠 ETF를 사는 전략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략은 해외 ETF를 사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에 해외 ETF가 상장돼 있으면 ISA 계좌든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해외에 상장된 ETF는 그런 절세 계좌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일반 계좌에서밖에 못 사고 당연히 세제 혜택이 없고 그리고 또 매매에서 수익이 나면 미국의 세금 22%를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질문이 나올 때만 대답해 드립니다. 근데 이 전략도 지난 26년 동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한국 주식이 좋을 때 미국 뭐 채권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미국 부동산 시장이 막 좋을 때 또 우리 주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미국 채권 시장이 막 좋을 때 또 한국 주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 셋이 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3분의 1씩 투자를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분산 투자 효과로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여기에 이제 투자 4분법을 가세하면 또 금을 넣으면 네. 그래서 4분의 1은 미국 리츠, 4분의 1은 미국 채권, 4분의 1은 금, 4분의 1은 한국 주식을 넣는 이게 이제 변형 탈무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전략들을 쓰게 되면 역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26년간 손실 확률이 4번, 3번으로 줄어. 근데 이 탈무드 투자법은 미국 주식은 투자는 안 하네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서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변형 탈무드 2라고 이제 부르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신 건데 이러면 20%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는 한국 주식, 20%는 미국 주식, 20%는 미국 리츠, 20%는 미국 채권, 20%는 골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까 탈무드 전략은 3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투자 4분법이나 탈무드 투자법, 탈무드 투자법 3개죠. 요거 중에 하나만 하셔도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결국에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변화해서 자산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탈무드 투자법 플러스 1으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작년 그 4월에 트럼프 상호 관세 때 나스닥 지수가 23% 빠졌거든요. 뭐 코스피 2200 갔잖아요. 근데 역사적 최고점 대비 손실률이 마이너스 5%인가 4%에서 막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30%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내가 기가 막히게 올해는 미국장이 좋아, 올인. 내년은 한국장이 좋아. 다음은 인도야. 이렇게 골라다닐 수 있는 능력자들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내가 가면 꼭지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투자 4분법을 약간 변형했었다. 투자 4분법을 25%를 한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면 올해는 15% 정도 본다. 그리고 그 10%를 미국에 주는 정도로 변형을 할 것 같다. 제 개인 ISA 계좌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주식 그리고 채권, 뭐 리츠는 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한국은 주식 그리고 현금 채권 혹은 가능하면 금, 현금. 채권 대신에 이제 RP 같은 이런 뭐 아니면 뭐 CD, ETF, CD 채권 그리고 뭐 금, 은행 예금 다 가능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 뭐 내려갈 때는 굉장히 하방 경직도 있고 안 올라갈 빠지진 때는 않는데 덜 빠진다. 좀 마음이 편하죠. 남들 깨먹는 거 비해서 헐 덜 깨먹고 나는 또 현금도 들고 있으니까 네, 부족할 때 뭐, 조금 더 살 수 있고 좀 타자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미국 채권이든 우리 원화 현금이든 채권성 자산을 꼭 넣는 이유가 그걸 활용해서 폭락했을 때 시장이 패닉이 빠졌을 때 물 좀 탈 수 있으니까 저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의 자산 배분을 뭐 꾸준히 뭐 10년, 20년, 30년 하면 자산이 정말 무럭무럭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연한산 복리수익 백테스트지만 대략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탈무드 플러스 1이나 2는 7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참고로 이거 세금 감안한 것이. 예전에는 뭐 이런 10% 연수익률, 수익률 이게 되게 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복리나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안정성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노후에 정말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익률 좋은 자산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2000년부터 실거래가 비슷하게 추산해서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한 8% 나와요. 그거에 비해서 10%는 정말 대단한 거네요.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얼마나 많이 빠진 적이 많습니까? 그 언더워터 기간이 특히 그 네. 하우스푸어 사태 때 이러다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상승에 다들 눈은 뿅뿅 가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골라서 투자한 부동산조차도 그렇게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자산 배분해 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낸다라는 건 정말 이게 또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손실 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8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손실 나니까. 이런 거 전략들이 있는데도 안 한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잖아요. 첫 번째, 몰라서. 그래서 오늘 출연했고요. 두 번째, 멘탈 문제. 그러니까 오늘 사가지고 상한가 안 버리면 30%인데. 이런 걸 내가 왜 해? 하신 분한테 제가 항상 묻죠. 당신은 그렇게 과거에 그런 어떤 액션과 행동에 정말 운이 따르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평범하잖아.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다 개방됐다는 건 내가 살 때 매도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거나 워렌 버핏일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별 종목 투자하실 때 어려움이 그런 거죠. 아주 장밋빛 미래만 보고 투자를 하고 더 나가서 언제 팔 건가에 대한 계획이 또 없잖아요. 그런 투자의 어려움들을 덜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좀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좀 자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뭐 하시고 싶은 조언 있으시면 마지막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장일치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안 틀리는 전략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작년에 성과를 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놀라운 성과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좀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만장일치의 분위기가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되는 것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원칙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에게 분산해두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요. 2026년 부동산 시장 흐름부터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실수요자의 판단 기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